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유가족과 생존자가 나오는 추가 청문회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판단 아래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추가 범행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시설을 탈출하는 일도 벌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추궁과 함께 기동대 사전 투입 요청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잠시 뒤에 대담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 주요 내용을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압사 우려 신고가 수십 건 빗발치는데도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태까지 여야 질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는 지금 잠시 정회했습니다. 여야 모두 참사 당일과 경찰 대응, 지휘체계 허점을 일제히 추궁했는데 여당은 주로 영산경찰서 등의 현장 대응 미비점을 파고드는 반면 야당은 서울경찰청과 행안부 등 상부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사 나들으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는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구급과 치료에 만전기하라고 하셨는데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를 부인하는 서울경찰청장 사이 대질도 있었는데요.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인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비 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경찰 수뇌부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측 질타도 이어졌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분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면서도 크게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질의 과정에서 나온 모른다는 답변을 두고 유족이 윤 청장에 가서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야,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나가셔서 사람을 잡아야지 날 그래. 오전 불출석 중인 5명 가운데 3명이 오후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특위는 출석을 거듭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고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처리할 안건이 많다는 야당과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맞서면서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며 압박했지만 여당은 이 대표 사법 처리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를 넘긴 일몰 법안 처리와 국회 차원의 북한 무인기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서라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철벽을 친 여당을 향해선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어불성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없는데 무조건 임시회의를 열고 보자는 건 역시나 방탄 의도를 지울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운임제 문제 등에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야 하는 여당과 민생 경제 기치로 사법 리스크 국면을 뚫고 대한정당 이미지를 굳혀야 하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제2의 예산안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의 새해 첫 만남도 기존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을 가는 부서로 저희는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확대 개편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결국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결과와 체포동의안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임시회의에 실마리가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드론처럼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남북 합의가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합의로 불리는 이 선언은 비행, 포병 사격 금지 구역과 완충 수역 설정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된 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당국과 비공개 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이 도장 찍은 지 4년 3개월 만에 9.19 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효력 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경고에도 위협이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 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드론 킬러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9.19 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우리가 먼저 전격 파기를 선언하면 고강도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군사 합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합의 체결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7건에 걸쳐 위반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9.19 남북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중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년여 만에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도발에 이어 2020년 5월에는 우리 지피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확인한 북측의 합의 위반 사례는 17건으로 NLL 일대에서의 해안포 개방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에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하면서 9.19 군사합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면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사실상의 파기와 다름없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한이 추가적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될 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퇴로를 열어놓은 조치로 향후 정세 변화를 감안한 조치인데 북한의 도발 강도가 고조될수록 이 규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주체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미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부연 설명을 통해 한미 두 나라가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 핵으로 동맹을 방어하는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핵 공동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We're not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핵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 would refer you to our allies in the ROK to speak to their perspective on this. But when it comes to extended deterrenc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원에 이어 전 정권을 향한 감찰이 또다시 진행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보내 전격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이 감찰 대상이라는 보도에 이어 이번 감찰이 특정 인사에 대한 법 위반을 살피는 차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감찰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아닌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지난해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통계 왜곡 의혹까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새해 시작부터 돌연 감찰에 나서면서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정 대강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생략한 거라는 게 교육부 해명인데요.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전남 각계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입니다. 공통 과목인 한국사 성취 기준을 설명하는 부분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빠졌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번 언급됐던 5.18이 삭제되자 5.18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일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더는 논란이 없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헌법 전문 수록 토론도 했는데 그 헌법 전문 수록이 안 되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전하며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5.18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취지로 세운 대강화 방침에 따라 생략했다는 겁니다. 또 성취 기준 해설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화도 좋지만 대통령도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5.18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했다가 교육부가 겪지 않아도 될 혼란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5.18을 토사구팽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아예 빠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주요 역사적 흐름이 대부분 반영돼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만 쏙 빠졌다는 겁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엔 5월 정신을 존중하겠다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5.18을 외면한 건 토사구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권은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어가 빠졌을 뿐 민주화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5.18을 가르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바로잡겠다면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비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5월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여야 정치권에는 한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다시 취재진 앞에 선 이기영.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까지 푹 눌렀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도 민낯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범행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대출과 카드 결제 등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제압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게 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수첩에서 우연히 발견해 전화를 열었다는 이기영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수첩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뿐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될 시신 수색 작업에선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이기영이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송치 직전 땅에 묻었다고 번복하면서 경찰은 이틀째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영을 직접 현장에 데려와 매장 장소를 지목하게 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기영의 범행 장소인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혈흔을 확보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DNA를 검출했습니다. 남성의 DNA는 순진 택시기사의 것으로 파악됐고 여성 2명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어머니와 활동보조인 등 집을 드나든 여성 6명의 DNA와 대조할 계획인데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를 제외하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단 추가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죠. 주요 증인들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는데 새롭게 드러나거나 새롭게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문제 제기됐다라기보다는 네. 이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초에 경찰에 이 사실이 인지된, 이 참사 사실이 인지된 게 어느 거냐를 놓고 서울청 112 상황실장하고 그 소방청에 있는 소방방재센터장이 서울 소방방재센터장이 나와서 각각 증언을 했는데 네. 소방 쪽에서는 12시 18분에 경찰에 알렸다. 그리고 서울청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10시 18분에 알렸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우리는 10시 59분에 보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시차가 40분이나 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수사가 돼가지고 명백하게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현재까지 이게 청문회장까지 나와가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보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깝깝했다. 10시 예. 18분 그리고 예. 10시 59분. 예, 맞습니다. 이 시점은 이전에 언급됐었던 그 시점과는 좀 달라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예.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파편적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특수본에서 수사한 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어저께 잠정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 청문회장에서도 서로의 주장만 좀 있고 이게 누가 정말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을 조금 국민들도 국민들도 조금 좀 갑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이 부실 대응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 좀 공격 포인트가 좀 달랐죠.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임재진 의원은 그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는 정말 경찰서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평생 그런 어떤 저희의 심조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강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네,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경찰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면서도 여당은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책임 추궁을 주로 하고 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제 거세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출석한 분들이 이제 경찰하고 소방이니까 예.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이를테면 국가의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 예를 들면 마약과의 전쟁에 많은 경찰들이 동원이 되면서 치안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전반적인 정부의 책임론, 그렇죠.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이임재 서장이 현장에서 대응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사가 났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에 조금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어쨌든 이게 정권 차원까지 번지지 정권 무능론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이 용산 경찰서장 이임재 전 그 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나란히 나와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참사 2달이 넘도록 아직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 그 측면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기동대를 사전에 이 출동을 요청했었느냐 안 했느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사전에 요청했느냐. 양측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정반대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좀 갑갑한 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나흘 전에 이제 헬로윈 데이 나흘 전에 이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좀 와달라, 기동대를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주장이고 서울청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달, 2달 전에 이미 이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특수본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밝혀지니까 또 나와서 진실 공방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흔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흔적들이 있었는데. 예, 흔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경찰 시스템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하는 이제 문서로 남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구두 요청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요청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경찰 지휘부가 그런 것들을 지도부를 좀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좀 수사를 특수본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수본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서울 경찰청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휴대전화를 특히 봐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사실 이제 공식 라인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경찰들은 무전기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실제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휴대전화로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사실은 다 밝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경찰 수사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찰 지도부의 지휘부의 이제 이 실무적인 책임, 부실 대응의 책임을 둘러싸고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긴 한데. 이 뭐 구두로 서장이 뭐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공문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이임재 전 서장은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답답하긴 한데요. 특수본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다시 진실 공방이 재현이 됐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날 제천을 이제 그 캠핑장에 가서 등산을 한 다음에 지인들과 등산을 한 다음에 술을 마셨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힌 거죠. 예, 조홍천 의원이 이제 질문을 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뭐 언론 보도 나온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인들하고 같이 술을 마셨고 캠핑장에서 이제 좀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뭐 12시, 그러니까 오전 0시 뭐 14분 정도인가 전화가 온 거를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참사 2시간 만에 0시 한 30분 정도에 이제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찰의 어떤 뭐 복무와 관련해서 이게 법을 어긴 것이냐 뭐 예.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은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법을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위수 지역에 경찰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은 그날 집회 시위도 많고 그리고 헬로윈까지 이런 뭐 어떤 경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청장,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다니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도의적 책임론 이런 네. 것들이 좀 강하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경찰의 수장이 물론 이제 휴일이긴 합니다만 가서 지인들과 캠핑 후에 등산 후에 이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내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 좀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고개를 좀 숙이는 자세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류가 좀 변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추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선을 긋고 뭐 연초에 개각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안 바뀔 것으로 뭐 유력시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찌 됐든 정치적 책임을 뭐 사법적 책임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고개를 뻣뻣하게 좀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당시에 이제 술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보고를 챙기는 게 좀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은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국정조사 결과도 그렇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국민들과 유족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태도적인 문제라든가 각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윗선 수사로 확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점을 좀 시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특히 이제 서울시와 행안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두고 이제 경찰에서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앙행정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지역 그러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돼 있는데 이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안 했다라고 미흡했다고 해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몰라도 광역단체장, 행안부에는 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게 어제 이제 경찰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시점도 묘한 게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뭐 내일 모레는 6일에는 이제 이상민 장관, 뭐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나오잖아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리 이제 복선을 까는 건가요? 예, 미리 복선도 깔고 일종의 김빼기 뭐 이런 예. 거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하느냐라는 거고 특히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네. 법적 책임을 안 지면 도대체 누가 이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도의적 정치적 책임 그리고 이런 것도 그 경찰은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뭘 규명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특별수사본부의 이제 설명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 그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기소할 사람들은 기소하고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녹취를 봤었던 그 장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나란히 나왔던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김 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 바가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를 봐도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은 김광호 청장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납득이 되느냐,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납득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잘못이 없는데 그 기소를 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은 이렇게 논쟁적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판단의 실책들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사람들이 보기엔 다르겠지만은 뭐 마약 수사에 너무 집중을 하게 했다라든지 이를테면은 그래서 경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의 지적, 그리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웠네 못 세웠네 이런 논란들을 넘어서 좀 이게 게다가 그 뭐 보고를 받은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한 그 기간에 또 너무 늦게 대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금 정무적 책임 아니면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청문회에서 그러면은 뭐가 진상 규명이 되느냐? 아까 저희가 첫 질문에서 그럼 새롭게 밝혀진 게 뭐가 있느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따져보면은 새롭게 어떤 그 뚜렷한 게 드러난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쟁점들이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다시 한번 불거지고 이런 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2차 청문회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좀 주목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는 이거는 어쨌든 쟁점들이 경찰과 소방 아니면 경찰 간의 문제였다라면 2차 청문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무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희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광역 단체장 아니면은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야당에서는 이제 정권 책임론에 강하게 물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여당에서는 아마 엄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격렬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다 특수본에서 선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밝혀질 게 있을지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조금 이제 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2차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이상민 장관 관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본 수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윗선 수사 확대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선을 그은 셈이고 또 게다가 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개각서를 이제 일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민 장관의 유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도 불사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11월 달에 지난해 11월 달에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뭐 논란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탄핵 소추안을 꺼낼지 안 꺼낼지 모릅니다. 일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거의 검사가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은 탄핵에 충분히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 위반, 헌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헌재에 가서 설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죠. 실질적인 효과는. 근데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한 정부에 조금 이제 정부 여당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정략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조사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공감대는 이런 것 같으니까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여부 이것도 다음 주에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소환 조사도 이제 조율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맞물려 갖고 돌아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은 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지만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단지로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로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청약에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던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했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해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바로 내줄 수 있게 됐고 분양가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또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청약도 자유로워집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망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부동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되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나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은 정책 효과와 맞물려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는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또 변수가 있어서 시장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를 맞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가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범위를 훨씬 넓힌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되는데요. 어떻게 다르고 조건은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완화제도 가운데 하나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습니다. 1, 2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고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집계 결과 안심전환 대출 신청 금액은 9조 4,700억여 원, 공급 한도인 25조 원의 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월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다시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소득 조건 등을 완화했지만 결국 흥행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를 통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이 아예 없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관건은 금리 수준으로 연 4%대 후반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불리는 CES가 이틀 뒤면 시작됩니다. 3년 만에 코로나 걱정을 덜고 완전한 규모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개최지 라스베이거스 곳곳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박람회장 곳곳이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곧 있을 전자제품 박람회 CES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CES는 오는 5일부터 바르곳 컨벤션 센터에서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 행사를 축소해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CES를 찾는 관람객도 늘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호텔에서 남아있는 객실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사람들은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We've had a huge turnout this year. Now that they've lifted the COVID restrictions, everyone's still staying safe and staying apart, washing our hands. But it's good to go back to normal, and we're seeing a huge turnout this year compared to the past couple of years with COVID. 관람객들은 전염병 걱정을 조금 던 채 행사가 시작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CES에서 더 선명하고 유연해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제품들을 앞다퉈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가전제품 수요도 줄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일반 모니터를 3대 합친 것만큼 길게 뻗은 모니터가 곡선으로 휘어 있습니다. 초당 240번 바뀌는 화면은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삼성전자가 CES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일 57인치 듀얼 UHD 게임용 모니터입니다. 인공지능이 부족한 화질이나 명암을 채워주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탑재된 98인치 8K TV도 공개됩니다. 다양한 영상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화질을 제공하고 있고 8K 콘텐츠는 점점 더 다양하고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뒤로도 360도 접을 수 있는 올레드 패널을 내놨습니다. 20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망가지지 않고 접히는 부분 주름을 최소화하는 특수 폴딩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자유롭게 접었다 펼칠 수 있어서 태블릿과 노트북, 휴대용 모니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출시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품보다 70% 더 밝고 선명해진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CES에서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을 예정이지만 가전 시장 분위기는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가 줄어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고급형 제품으로 불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경기 침체 위기로 얼어붙은 가전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쇼미더 경제 시간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한 보름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예, 역시 이제 설을 앞두다 보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래용품이라고 하죠. 이런 성수품에 대한 공급 그리고 가격 안정을 많이 도모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수품에 해당되는 배추, 무, 사과,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만 8천 톤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300억 원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가정에서 설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물가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보다도 재래용품을 판매하는 공급자를 좀 더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요. 2020년에 농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겠습니까?
있습니까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 대상 가구들 중에서 44%만 집에서 차례를 지내겠다라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악화돼서 10% 가까이 급감한 수치인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이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수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국민들 대부분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숫자가 700만 가구가 넘어섰어요. 통상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재래용품을 갖추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에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여러 요인들을 민생적으로 달래기보다는 이 설 한철에 많은 재래용품을 판매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전통 시장의 많은 상가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주면서 판매를 더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생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이번에 포함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복지 할인 이런 것들 그리고 차상위 소득계층에 해당되는 결식아동 급식을 최저 지원 가격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취약계층 지원책.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할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있죠. 이걸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에 가고 물품을 사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에서 가게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네. 소비가 늘어서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해니까요. 올해 세계 경제 전망, 국내 경제 전망 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이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좀 짚어보긴 했는데요. 올해 세계 각 지역에서 이 경기 침체가 좀 예상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이 많은 편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부인하거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를 제시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침체를 이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경기 침체가 언젠가 회복이 될 텐데 그게 V자형과 U자형으로 나름대로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칫 잘못하면 L자형으로 즉 이번에 침체된 경제 성장 체질이 계속 장기간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L자형 형태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3년에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거나 기존 고용한 인력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구조조정을 지금 단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동안 구조조정했던 그 인력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그 고용에서 다시 청신호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산업의 흐름이 공정 자동화, 설비 자동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의존해서 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됐을 때 예전처럼 고용이 안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요. 어떤 대외적으로 큰 소비가 붐을 이루는 중국 시장이 붐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형태로 경기가 빨리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 보호무역 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기도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도 일단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역시 이제 금리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연 이제 미국의 이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언제쯤 멈출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일이죠. 어제입니까? 네, 어제 이 보도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그 중앙은행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르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그 경기 침체와 맞물린 그런
말하자면 경기 침체가 너무 가중되면은 금리도 일정 수준에서는 이제 인상을 스톱하고 이제 좀 인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전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솔직한 심기를 내심에 있는 내용들을 발언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요. 물가를 잡는 가장 정확한 시그널은 경기 침체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물가가 잡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연준에서의 금리 기조를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금 올 초에 경기 침체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경기 침체로 전환되는 국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예.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 상반기는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물가가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통상적인 기준 물가의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게 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같이 유발되는 것은 상반기는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기 침체가 더 짙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은 좀 가변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미국 그 연준에서 이제 발표했었던 이른바 이제 점도표 네.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놓은 거죠.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좀 그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것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1월 기준금리 결정 여러 가지 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난번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 때 네. 하는 총재께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하셨어요. 많은 금통위원과의 의견을 조율해 봤더니 금리를 한 단계 정도 더 올리고 나서 네. 그 다음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라는 발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월 달에 금통위원 회의가 있었을 때는 한 단계 0.25%포인트 정도 올린 상태에서 상반기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갈 것이다. 예. 3.25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이 금리 차이가 상당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상당한데요. 예.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도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급격하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기업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금리 역전 차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단계는 더 올린 다음에 예. 그 이상은 금리 역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인상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를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3.5%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는 총재께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제 상황에 따라 또 변하긴 이제 하죠.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그건 문제이긴 분명히 하고요. 맞습니다. 예. 증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가 오늘은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연초에는 좀 이렇게 1월에는 그래도 장이 상승하는 이른바 이제 1월 효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원래 1월 효과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네. 그 목표치라는 것은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뭔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공격적인 매출 목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목표액을 보면 주가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1월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선도적인 어떤 기업들이 제시한 여러 실적치들이 목표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률을 더 높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심지어 신규 사업을 접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들인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월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서 호재가 없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상승이라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황이라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수요가 급감한 상태고, 이미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재고도 아직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의 악재가 더 우리 종합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월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보면 어떨까요? 1년 내내 뭐 저렇게 좀 어두운 장세가 계속될지, 아니면은 한 번쯤 좀 이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그 시기가 올지.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올 1년 그 증시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일단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3월까지 진정 국면이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장기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품목들이 호재를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 그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아까 지금 이제 증시 얘기도 하셨고요, 반도체 시황 얘기도 하셨고, 세계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제 버팀목이죠. 수출과 연결지어 갖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박 사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도 그렇다 보니까 수출도 올해 그렇게 이제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난해 우리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네. 올해는 뭐 좀 출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올해도? 이게 뭐 좋은 호재라고 보긴 참 애매한 건데요. 예.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유발되기 시작하면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수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입해야 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예.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여러 가지 적신호가 키워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다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출이 더 느는 것이라 든가 이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만,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뭐 확정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다행히도 무역 수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되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른바 이제 불황형 적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한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이 이제 보조금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뭐 이거와 관련돼서 미국에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저야 뭐 통상 전문가는 아니고 신산업 부분에서 좀 모니터할 게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분명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는 데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스, 상업용 리스라고 해서 법인이나 회사에서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저 세제 혜택을 포함시키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한 2만 대인데 그중에 이렇게 리스 형태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5%에 해당되는 한 1000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작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회사에서 구매하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포함시킨다는 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미국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장기 리스라는 것은 이 세제 혜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장기 리스는 뭐랑 아주 대체 관계가 높으냐 하면 우리 할부로 차를 일반적으로 사잖아요. 할부 판매 효과가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우리나라 업계 같은 경우 이 장기 리스가 만약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할부가 아니라 할부랑 똑같은 겁니다. 장기 리스로 구매하시죠라고 하면서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에서 또 배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자동차 구매할 때 부담감을 덜어주는 조항만 들어갔을 뿐이지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유럽 기업들이 이 IRA 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준 게 없어요. 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번 증시에도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호재로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호재라고 시장에서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 언론사 보도에서는 이게 연말에 이 기사가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조치로 우리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그 효과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미미할 것이다.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최종 조립을 전기차의 조립을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해야 된다는 그 요건. 이 부분인데 이걸 좀 3년 유예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는 그런 제한된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게 돌아다니는 휴대폰 또는 돌아다니는 플랫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예. 이 시장을 놓쳤을 경우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중요한 먹거리를 통으로 놓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자국 내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이쪽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서 3년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는 입장은 제가 못 느끼고 왔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죠. 네. 네. 이번에 의회 여러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예. 미국 의원들 대부분이 이거를 유예해주는 조항에는 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체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실시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일도 있었는데 정부는 내일부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도 의무화하는 추가 방역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7만 8천여 명. 수요일 기준 3주째 유지하던 8만 명대 아래로 내려오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도 지난주 45만 8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9.8% 늘었고 일평균 사망자도 5.4% 증가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으로 가까스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주목됩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1.1%에 불과했지만 중국 상황이 악화한 12월엔 17%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일 방역 강화 후 더 올라 수요일 0시 기준 172명 가운데 131명으로 76%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밖으로 문틀어 맞기에 나선 당국은 안으로는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 진행 위험이 94.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한 중국인을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입국 검사에서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는
3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던 도중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수세험을 냈던 중국이 미국발 XBB 변이 확산을 계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식에서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체제 경쟁 양상까지 보였던 미중 양국 막판까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그동안 중국의 자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반응은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발 XBB 변이가 퍼지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상하이 주변에 XBB 유입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역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国际上呢，在一些欧美国家，它已经逐渐限制，主要是传播力和免疫逃逸增加。 미국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The lack of adequate and transparent epidemiological and viral genomic sequence data being reported from the PRC, and to be on alert for any potential COVID-19 variants emerging.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통제를 시행해온 중국과 개인의 자율, 책임에 맡기는 미국의 느슨한 방역 정책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옳았는지 서로 헐뜯으며 냉전식 체제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입국 규제엔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민주진영이 잇따라 가세하면서 새 대결 양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과거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던 WHO조차 요즘엔 가장 아프게 중국의 방역 실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is not due to the lifting of COVID restrictions.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had started long before any easing of the zero COVID policy. 지난 3년 전 세계 누적 감염자 수에 맞먹는 6억 명의 확진자가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 미국과 EU는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외 백신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10대 소녀는 친구의 아버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승용차로 밤사이 충청권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길을 건너던 사람을 덮치고는 신호등 기둥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구급차가 달려와 보행자를 먼저 병원으로 옮기고 운전자를 구조해 이송합니다. 보행자가면 저쪽에서 건너오고 그러다 여기서 쳐가고 보행자 저까지 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걸 쉐려가지고 차가 여기서 반파됐더라고요. 충남 공주종합터미널 앞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반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치인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 아랫부분이 움푹 패였고 주변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겨우 만 16살로 당연히 면허도 없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친구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친구와 함께 대천 해수욕장까지 다녀오는 등 대전, 세종, 충남 일대를 8시간이나 돌아다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가 비대면 렌트 업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고를 야기한 겁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빌려 탔다가 낸 사고는 지난 2021년에만 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가 30%를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차량 공유 플랫폼들이 좀 더 강력한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해야 비슷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자동차 시동을 켤 때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 신분증의 사진과 운전자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도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차량 데이터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DLF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맞은 건 지난 2019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LF는 만기까지 지표가 되는 금리가 기준 이상이면 수익이 나지만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맞물려 당시 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대다수는 판매 은행과 자율조정의 합의에 손실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투자자가 승소한 사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1억 7천여만 원을, 다른 투자자 B씨는 5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DLF 사태로 투자금을 원금 대비 15%가량만 돌려받자 지난 2020년 은행 측에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담당자 PB가 공동으로 이들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PB가 판매 상품에 대해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수익 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은행도 PB 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PB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사태의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은행 측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 금리형 펀드,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고객들의 수요 충족이란 표현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해 은행 측 배상 책임은 60%로만 제한했습니다. 또 은행 측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란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속여 투자 약정 체결이 무효라는 투자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